대표님께서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고 네. 이게 한 20년 들어서 가장 큰 폭락장이다 이런 목소리도 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제일 큰 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가격은 정말로 그 누구도 뒤를 받쳐줄 수 없는 너무너무 고평가된 그런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품이 한번 빠졌다가 단기 반등이 나온 상태고 지금 살짝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초입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돈을 모아서 내 연봉으로 집을 몇 년을 내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이 데이터인 PIR 데이터나 그다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은 내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를 내면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에서 최대 40%까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시대. 그때가 이제 2013년, 14년, 15년이었어요. 그때는 뭐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았고 60대, 70대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잠재적인 부동산의 매도자지 수요자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2013년, 14년까지 만약에 주택의 거품이 빠진다.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최대 지금 40%까지도 폭락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돌아다녀 보면 네. 공인중개사들도 다 얘기하는 게 집주인들이 호가는 안 낮춘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입지가 좋은 곳, 살고 네. 싶은 곳은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그거는 왜 그렇다고 그렇죠. 보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환상이 젖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똑같습니다. 어떤 시장이라도 똑같아요. 엄청난 미친 듯한 이런 상승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단기 반등이 나와요. 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2020년이나 21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정부에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또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당장은 싸게 팔기는 싫은 거죠. 근데 이거는 매도자 입장인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무슨 특례 대책이니 뭐니 다 해도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던 시장은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2년 하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한 6, 7개월 만에 순식간에 20에서 50%막 폭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아예 내놔도 호가를 더 낮춰도 잘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가 아마도 저는 올해 어느 즈음에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모두가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의 부동산은 사실 20, 30 세대를 만나서 물어보면 과연 부모님의 재력 있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희망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한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과연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가 좀 인하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부동산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또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연끌하신 분들이 덜 힘들 거고 그런 부동산 시장 올라가겠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저도 놀란 거예요. 2008년에 8% 가까이 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이하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과연 집이
싸냐 비싸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혹시라도 인하가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4, 25, 26년은 경매로 이제 사실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부 지역들이 이미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이 가격을 도저히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세 상승은 거의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할 때도 입주 물량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올해가 특히 작년에 뭐 3분의 1 수준이다. 네. 그래서 또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네.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으면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작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변함이 없는 한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그게 항상 무조건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입주 물량이 2011, 12, 14년도 입주 물량이 수도권이 작았거든요. 근데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작았던 시기에도 대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올해만 작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은 그러니까 25년은 또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입주 물량 같이 봐야 되는데,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또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그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에는 신규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이 팔려고 내놓은 이것도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매물량 데이터를 보면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8만 채 가까이 됩니다. 서울만.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급이라는 게 절대 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내놓은 매물도 언제든지 이것도 안 팔리면은 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절대로 공급이 작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